예,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안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2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2009년에 창립된 이후에 기본소득 담론, 이론, 정책을 정교화하고 그다음에 확산하고 실현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뭐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매년 정세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주제로 기본소득의 이론과 정책과 담론을 더 정교화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게 오늘의 기본소득 한국 기본소득 포럼입니다. 예, 올해의 주제는 공유지, 공유부, 공유화입니다. 오늘 쭉 발표하시고 토론하면서 이것이 기본소득의 담론과 이론에서 그리고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지만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난점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논의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2022년 한국기본소득 포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1세션 사회자분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한국기본소득 포럼 첫 번째 세션 청년 공유지를 말하다 세션의 진행을 맡은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정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청년 공유지를 말한다 라는 주제로 20분 가까이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 후에 새 토론자님을 모셔서 함께 토론과 대담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과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다른 말씀은 줄이고 한인정 대표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대표 한인정입니다. 앉아서 발표하는 줄 알았는데 서서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 홍대 쪽에 좀 길이 늦어가지고 착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만큼 발표 준비를 밤새도록 하고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했던 연구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생존을 넘어 모두의 실존을 향한 노동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청년 생태 활동가.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활동가라고 호명한다라는 호명의 정치가 어떤 활동가와 비활동가라는 것을 나누는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남아서 계속 물음표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들의 일 경험과 의미를 연구하는 데 제 연구 방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거는 이제 가스파르 코에닉의 지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경제학자였던 교수가 죽게 되면서 본인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죽고 나서 봤는데 이제 어떤 공항에 간 거예요. 그 공항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거래 비용이 정말 하나도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은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가고 싶은 그런 곳을 공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항에서 이 사람인 처음에는 이게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민낯이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거래 비용이라고 부르는 인류의 그 모든 무가치한 것들이 종말을 맺은 셈인데, 과연 이 가스파르 코에닉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행복에 되게 천착한 그 소설가이자 철학가인데요.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물질 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턴 프리드먼이나 뭐 로이 같은 경우를 만나면서 내가 만나려고 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기준들이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것을 그럼 다시 성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받은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의 요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요점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은 나의 홀로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타협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아멘다 고먼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우리다운 것으로 불러달라는 시집을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화두가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요점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금까지 사회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저의 이런 연구의 목적의 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인데 그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고민을 했어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그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의해봐야 될 시점은 아닌가? 그리고 그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제가 계속 처음에 이제 문학도 아닌데 문학을 언급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7살, 6살 때 엄마가 외우라고 했었던 이제 시가 있었는데 그게 솔로몬 그란디라는 시였어요. 솔로몬 그란디는 월요일에 태어나서 화요일에 세례받고 수요일에 결혼해서 목요일에 병이 들어 금요일에 죽으면 끝이래요. 솔로몬 그란디였던 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태어나서 결혼하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것. 물론 그 인생의 그 결은 있겠지만 그 결 안에서 주어진 대로 어떤 청년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속도를 정하지도 않고 방향을 정하지도 않은 런닝머신 위에서 뛰다가 죽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노동시장 연구,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뛰어놀 수 없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근데 지금껏의 어떤 연구의 흐름은 어땠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본 연구자는 청년 노동시장의 연구의 목표, 그러니까 임금 노동과 어떤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이 포괄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노동과 삶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차원적으로 노동을 인식하고 추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질적 연구 방식으로 그것을 가시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생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 경험, 뭐 일에 대해서 진입은 어떻게 하게 됐고, 거기서 어떤 일의 노동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태되어 있는 불안정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근데 기존에 먼저 문헌 검토를 보시면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되게 정태적이고 단일적이에요. 문제는 뭐 청년 실업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뭐 장민 선생님부터 권혜연 선생님까지 이렇게 쭉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 과보라든지 뭐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해서 그것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업 선호도가 변해서 문제라고 본다든지 뭐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실패해서라고 본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재구성하면 이 청년들이 다시 웰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연구가 동태적인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업 그 이면에 있는 그 삶 전체에 지금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사회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시적 통계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분석만으로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리고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사건, 실업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역동적 이행의 과정이다. 그 불안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김경원 선생님부터 강수인 선생님, 뭐 오유준 선생님 이렇게 쭉쭉쭉 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온 연구들도 있고요. 이 아래 연구들은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의 연구들에 비해서 저는 좀 이 능동적인 청년의 행위에 주목하고 일의 의미나 경험을 좀 분석하는 논문들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논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은 그들은 왜 그 자리에 그럼 머물러 있을까? 그렇게 불안정하면 떠나면 되는데 거기에 왜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조율해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어떤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사람들이 일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형성되고 그것이 개인의 내러티브, 가지고 있는 그 서사에 의해서 자아식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이런 맥락들을 좀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이 그 자아 서사를 구성하는 주체이며 자신의 생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고 있는 주체로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재밌게 봤던 논문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뭐 신경원 선생님 논문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의 새로운 노동 정체성에 대해서 일다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재구성해서 분석을 하시는데요. 청년들, 20대 여성들의 노동 정체성이 좌절보다 저항에 가까운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타율적 노동에서 벗어나 생계유지 방편으로서의 일을 줄이고 원하는 일을 늘려가는 그 맹아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뭐 명수민 선생님, 뭐 최나연 선생님이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사람들은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노동시장 바깥으로 사실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쫓겨난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물론 경제적 취약성이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현상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의 연구 방법은 이런 생태지향적 활동을 수행하는 청년들의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이고요. 뭐 A부터 J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20대, 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활동 이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안학교 환경지킴이 활동, 뭐 게더링이라든지 인디밴드 공연 기획을 하고 있고, 뭐 우프, 비질 활동, 비건 탐식단, 뭐 농업학교, 농업 관련 에코 페미니즘 책 모임을 한다든지, 토종시안 드림을 한다든지, 뭐 영화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뭐 이 청년들이 사실 되게 재밌었던 활동의 그 공통점은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급하는 방식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을 던진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태적 지향적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주고 있는 노동 정체성 의미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인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결을 던졌는데요. 분석 결과를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분석 결과는 생태적 노동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에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뭐 기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기존 웰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타율적이고 착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정과 변곡점을 만나게 되고, 그 변곡점을 만남을 통해서 생태적 노동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를 덜하고 이걸 절제의 윤리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절제의 윤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배가하고 직접 닫고 연결하는 방식의 노동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삶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 삶이 탄생한다라는 그것의 의미는 미안함을 생산하지 않는 삶, 뭐 애착된 삶, 연결된 삶, 소속감이 있는 삶,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 뭐 이런 삶들이 탄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은 뭐 불인정 노동이나 불안정한 생계나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나 그래서 사적 안전망에 기대어 있는 상태,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고 있는 노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생태적 노동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철학자 이반 일리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저서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에서 현대화된 가난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감이고 개인과 사회의 깊은 변화에 기인하는데, 산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사회는 분명히 풍요로워졌지만 과연 그 안에서 개인이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을 관계 안에서 탈락시키고 소비의 주체로 등극시키는 것.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가스파르 코에닉의 지옥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느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반 일리치의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이 청년들의 책장이 거의 대부분 다 꽂혀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느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청년 참여자 중 한 명은 이거를 누군가 속곡기를 조정하는 러닝머신 위에서 끊임없이 뛰다가 죽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러닝머신에서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남과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이 서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먼저 생태적 노동의 탄생, 기존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는데요. 되게 타율적이고 착취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강력한 규율의 경험은 학교에서 발생을 하는데, 뭐 물론 엄격한 규율의 가정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 수백 명 사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제 교육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 F 같은 경우에는 6시에 기상해서 운동장 한 바퀴 뛰고 아침 먹고 영어 듣기 공부하고 교실로 보내고 기숙사 11시에 보내주고 자고.
처음에 얘기했던 솔로몬 그란디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소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C라는 친구는 이게 마치 안정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되게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사회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삶인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공간에서 일을 했었던 D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공간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공동체라는 게 사실 무엇인지 와닿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사업했어요라고 보고해주면 그냥 그랬어요라고 끝나는 것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되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 그만두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타율적이고 착취적인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목표는 자율성이라는 심포도 아예 보지 않고 그냥 그저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 되어서 가족과 안정적으로 사는 것만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제 기존 물론 그 안에서도 성취에 대한 선망을 보였던 청년도 있는데요. 뭐 자기개발 신화에 발을 들이면서 1년에 책 100권 이상을 읽는 등의 그런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야심차서 현장에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빅맨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친구는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 꿈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엄청난 권력이나 내지는 힘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A 같은 청년은 실질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묶어놓는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에서 이 동물을 착취하는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름다운 장면을 마주하기 위해 이 앞에 카메라에 실을 매달아 놓고 이제 작은 동물들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이제 가의 동물이 그걸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과연 나 스스로를 착취하고 또 다른 생명을 착취하는 이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결국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의 이면을 발견하게 되고 또 착취의 고리 안에서 피라미드를 보기도 하는데요. 뭐 채식을 시작했던 그런 친구는 자기가 이제 모피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을 때라든지 이런 과정 안에서 내가 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 폭력에 일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내가 멈춤으로 인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I라는 친구는 동물권 단체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사실 동물권 단체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 자체가 구멍난 항아리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하나 막은다고 삶을 바쳐서 할 수 있을까? 계속 여기저기 빵꾸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영웅 만드는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박소연 대표 이야기도 나오는데 케어에서 이제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몇몇 단체들, 시민 단체들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착취적이고 타율적인 노동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청년들이 다른 여정과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다른 여정과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큰 용기나 성찰만으로는 대안 마련이 어렵고 그래서 계속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초기에는 자신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던지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뭐 착취 없는 삶이 가능하긴 하냐 모두가 다 자율적이진 않다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되게 그 굳은 결심, 보다 나은 삶, 적어도 착취를 정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혼란 과정과 정상 범주를 넘어난 그 상상과 실천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되게 자율적이고 비착취적인 삶이 책 속에서나 존재한 이상일 거라고 생각했던 B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이 C라는 친구는 본인이 이제 계속 그 과정에서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뭐 밤에는 이런 거 찾아보고 어떻게 귀농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을까? 그래서 다양한 뭐 인문학 모임도 다닙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친구는 그 과정에서 우프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우프 안에서 자연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모습, 겸손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 바다에 가서 마주한 편말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강아지와 동행하지 마시오. 이곳은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새들의 서식처입니다. 라는 그 표 문구를 보면서 이 모든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는 마음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내는 이런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대안의 방식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라는 친구 역시도 또 다른 공간에 가서 비진학자로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청년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뭐 I 같은 경우에는 토종씨앗 운동을 하는
그 공간에 가서 특히 이제 할머니들의 삶을 마주하게 되고, 이제 저희 4세션에 나오시는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실적으로 책에다가 아주 위대한 일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사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밭을 혼자서 가꾸고 먼 거리더라도 진짜 너무 가녀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급의 모습들이 있고요. 토종 씨앗을 보관해 오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변곡점을 마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그런 변곡점 안에서 자신들의 이제 생태적 노동을 실질적으로 탄생을 시키는데요. 그 생태적 노동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안 하고 덜 하기고 절제의 윤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절제 안 하고 덜 하는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이 절제의 윤리를 만드는 일은 직업으로 불리는 걸 갖지 말아야겠다. 뭐 적당히 먹을 것을 찾아, 그 적당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함께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절제의 윤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뭐 차도 덜 쓰고 전기도 덜 쓰고 돈을 적게 벌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뭐 불을 대신에 이제 불을 피워와서 나무를 주워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풀 종류를 뜯어서 데쳐 먹어 본다든지. 그래서 이 탕핑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무언가를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안 하고 덜 하는 것도 무언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림들로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를 구매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불을 때우는 그런 방식들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는 이제 게더링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 공간에는 네, 그 상추 농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급적으로 이렇게 공간들을 마련하고 손농사를 손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톱밥을 해서 이 기름기를 닦아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직접 생산했던 이런 이제 무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내보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절제의 윤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었는데 그 더하는 것의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뭐 일하면서 팟캐스트 듣는 흉폭한 채식주의자를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일을 주인으로 하는 것과 부품으로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품으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뭐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타카 하나를 박더라도 왜 이 타카를 박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네, 책들 앞으로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주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뭐 농사를 짓고 간디학교나 이런 데서 있었던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이전에 농사 수업 같은 걸 들었었을 때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으로만 다가왔었고 많은 애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제 토종 씨앗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가 직접 이제 공간 GMO라는 걸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카페를 가입해서 씨앗도 나눔받으면서 책임감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바라는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이야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태적 노동의 일구로서 직접 닫고 연결하는 노동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요리를 할 때 물을 묻히지 않고 맛만 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게더링을 하면서 직접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풍성하게 됐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저는 이 물건을 그냥 이제 아이패드를 그냥 사고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접 구상하고 어떤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자기가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을 까기 귀찮았었는데 지금은 밤도 함께 직접 까보고 그런 직접 닿는 느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이제 자연농에 대한 사실 이 호미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경험은 되게 새롭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기계가 아닌 이제 손모내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농사, 이제 자연농을 지을 때 어떤 게 있을까? 누군가는 뭐 기계로 그냥 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란가라고 하는데, 그 호미로 일을 하게 되면서 땅을 되게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풀과 어떤 벌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아, 나와 기계 그리고 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되게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돌봄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전에는 다 모든 것을 외주화했던 그런 노동들을 직접 수행합니다. 방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뭐 생각나면 피아노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배정을 한다고 해요. 그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전에 자신들이 뭐 상담소, 심리상담소 이런 데를 다녔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내가 외주화된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전에는 다 이 외주화시켜서 그런 노동들을 내가 어딘가 가서 서비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과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생태적 노동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 자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신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돌봄이라든지 직접 연결하고 절제 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급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스타트업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도 나오게 되는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자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먹거리라든지 입을 거리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걸 외부화된 것으로부터 다시 돌려내는 것, 그것을 자신이 컨트롤 하에 놓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정치의 기본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이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넓은 방식으로 해석을 되는데, 이전에는 어떤 비건으로서 동물권을 보호하는 데 멈췄다면은 그 비건이라고 하는 행위가 과연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농사의 방식 중에 하나로서 제가 이 시의 이야기가 좀 유용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항구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항구내 같은 경우는 곡성이 있는데 화목난로를 만들고, 최소한의 연료로 적정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다른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적정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리고 적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토종 씨앗, 이제 계속 씨앗이 재발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금은 농사가 되는데, 토종 씨앗은 재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받는 그런 농사를 지어내고, 그리고 그런 농사를 지어내는 것은 땅을 같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직접 이제 생태 농사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생태 화장실이 있고요. 생태 화장실에서는 이제 똥과 오줌을 놓게 되면은 그것이 직접 이제 농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똥과 오줌을 안 싸는 존재는 없지 않냐. 똥과 오줌을 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용한 무언가와 연결되는 것이고,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건 토종 씨앗을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종 씨앗 연구를 하고 있는 생태자급 연구소에 있는 친구가 찍은 사진이고요. 자급 농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손입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이제 문신을 새기기도 했는데, 이제 문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리는 이 어떤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발자국만 있다라든지, 그렇지만 이 청년들은 하나하나의 발자국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종 씨앗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노동들을 수행하면서 이 노동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탄생시키는데, 이 생태적 삶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생하지 않는 삶, 미안함을 생산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으로 미안함을 생산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애쓰지 않는 삶, 다른 존재의 희생을 바탕하지 않는 삶.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결국 전기를 끌어와서 도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무언가를 빨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착취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애착이 생기는 삶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관계지향적인 삶, 선순환의 태도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농사를 짓게 되면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겠지만 애착이 생기게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미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안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관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오염시키고 한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 끊어지지 않는 것을 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 청년들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면은, 이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지구가 아프니까 휴지를 덜 써야 한다, 물을 덜 써야 한다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관계로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되면은 이 관계들이 단절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되게 지향이 되는데요. 자연이 나를 진짜 돌보고 먹인다라는 것을 농사를 짓기 전에는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 돈을 주고 그냥 그것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계들이 생략됐었는데 돈을 주고 사지 않고 그것을 돌보고 먹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감자라는 하나가 이전에는 그것이 얼마짜리로서 해석이 될 때는 500원짜리면 더 좀 안 좋은 거고 1000원짜리면 더 좋은 거고 2000원짜리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은 이제는 자신이 그 감자를 직접 같이 생산하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말과 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흙이. 그래서 그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나와 연결된 감각으로서 더 중요해지는 거고, 이전엔 다 버렸던 것들을 지금은 다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들은 되게 상당한 연결감과 신뢰 그리고 편안함으로 이어지는데요. 생태화 장치를 쓰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도시에서는 사실 똥과 오줌이 더러운 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변기 화장실에서 쓰면서 내려버리는 것.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통은 이제 변기 뚜껑을 닫고 내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 생활이 아니라 이 농사 생활을 할 경우에는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거나 그런 행동도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겨와 이런 것과 섞이면서 퇴비가 돼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먹거리로 돌아온다는 걸 직접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연결감으로써 이 청년들에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되고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임노동사회라고 하면은 다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50만 원어치를 주면 50만 원어치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기대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 돈을 넘어선 무언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착취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의미 깊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착취하면서 버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게 되는 기본소득 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토론문에도 어떤 분이 적어주시긴 했는데, 이 착취하면서 받는 돈, 그리고 탁취하면서 받는 돈으로 기본소득을 나누는 것은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청년들에게는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리산에서 태어났던 이 A 같은 경우에는 소속감은 없었는데, 이 지역에서 살던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결감 있는 정도였다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호비가 닿고 있는 공간에 있었던 수많은 그 흙 안에 있는 생명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 생명들과 연결되는 그 감각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소속감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사유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변이 온통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도시, 그리고 자연물로 뒤덮여 있는 공간은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이 어떤 D라는 청년, 그리고 그 친구는 자살 시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줬었는데, 도시에 이제 반지 하방에서 누워 있는데 모든 것이 죽어 있고 나만 살아있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자신 햇빛을 바라보는데, 그 햇빛이라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아,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것들이 함께 살아서 숨쉬고 있는구나라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고, 그걸 진정한 소속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신도 살아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가치 중심의 일을 탈피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살림이라든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일이 아니라고 바라봤다면은, 과연 이런 활동들이 그에 못지않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나누는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태화 장치를 만들거나 그냥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일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실질적으로 숲밭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사부작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시로서 뭐 길이 아니라고 했던 거를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버섯을 따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월등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호수에 있는
동물들, 비인간 동물들을 관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찰하는 행위들이 과연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공산의 세계를 결국에는 인식하게 되는 게 마무리에 나오는 게 되는데, 이 공생공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상향적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이 청년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숨만 쉬고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자신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되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그것을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반달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반달곰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냥 그것이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지리산에 와서 직접 마주하게 된 거는 이 반달곰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도 누군가의 눈에는 뭘 하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반달곰도 그러할 것이다. 반달곰도 무언가를 하고 있고, 뭐 예시로는 똥과 오줌을 싼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반달곰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냥 멸종위기종이라고만 보호하는 게 맞는가? 자연을 대상화한다라는 거, 내가 대상화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대상화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되게 좋은 이 청년들이 어떤 일 경험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었다면, 지금 이제 사회정책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그런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데요. 생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태적 노동을 통해서 삶으로 이어지고,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회복력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노동들이고 삶인데, 이 삶이 불안정한 형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주목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인정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계속 누군가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래서 무언가를 덜 하는 것에만 방점이 찍혀서 순진하고 어리석은 히피들로만 불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는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너의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왜 보통의 삶을 살지 않지 않느냐.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청년 이 같은 경우에 마지막 이제 문단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과연 이 삶의 방식이 나를 소중히 해온 이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당연히 그 거리가 있겠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들의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생계가 있기도 한데요. 농촌에서 사실 자금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농장을 판매하게 되면 1년 수익이 한 연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특히나 이 땅이 본인 땅이 아닐 경우 뭐 지원금에서도 당연히 제외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오히려 이제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사회적 인프라가 되게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서 삶은 도시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70, 80만 원 정도는 필요한데 7, 80만 원이 1년이면은 이제 900만 원이기 때문에 700만 원은 늘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기가 소농을 지키고 싶어서 소농으로 살고 싶어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모아놓은 돈을 파먹고 살다가 그것이 끝나버리면 다시 서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 청년들을 보완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청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굴욕적으로 그것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입니다. 기존에 뭐 사이버 진로교육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뭐 시선을 사로잡는 서류 면접 이런 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계속 보통의 일의 기준이 이들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업급여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한 청년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덜하기, 자급하기, 연결하기 뭐 이런 노동들은 전혀 노동이 아닌 거고, 그것에서 그 청년들이 의미화하는 그런 삶은 삶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상남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는 살 수 없다. 정의로운 활동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고, 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끼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도 되는데 그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결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없는 것은 지원하기도 어려워서 결국에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지원 사업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는 사람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형식에 맞추거나 하는 방식, 창의성이나 재미가 없다라는 거. 이 청년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체성과 자율성은 그 노동의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은 되게 곤란해져서 결국 일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정부 지원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이 좋아서 뭐 정책 제안하러 다닐 때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 부모의 영향 아니면 친구의 영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위치였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노동이 되게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 드리려고 하고요. 다양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약속문을 만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식당이거든요. 지역의 팝업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자금 농사를 통한. 그리고 뭐 봄바람 상영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있는 존재들을 알리기도 하고요. 자금 연구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태마을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공익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공익단체에서 중간에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청년들이 끝까지 그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리산을 지키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평화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런 최근에는 이 보석이라는 친구가 기존에 있는 사회정책들이 지역에 귀농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책을 내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기후위기 시대, 과연 제러미 리프킨의 회복력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회복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세력의 지금 힘겨루기가 사실은 그 맥락을 결정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그 방향에 대해서 누가 힘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지금 힘겨루기가 있는데 최근에 결국 그 시장이 결국 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회복력의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되고 있고 결국에 다시 또 시장으로 돌아가서 그 회복력을 또 다시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은 아닌가. 근데 이 생태적 삶의 노동 사실 좀 진부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과연 가능하긴 해? 그냥 미야자키 책에나 있는 거 아니야? 뭐 영화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청년들의 노동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들의 노동이 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입구로서 노동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노동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구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회정책적 제언으로서 뭐 무조건적인 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 공공인프라, 안정적 주거환경 이것은 저희가 이제 공유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공간에서 이 발표를 하는 것은 공유지라는 것을 공유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유자가 필요한데 그 공유자들이 아무것도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과연 공유자들이 그 공유지에서 공유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등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청년들은 공유자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위계화시키는 그런 기존의 사회제도가 그것이 그런 다양한 상상들을 가능하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노동에 대한 의미 부여나 삶의 가치를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정책적 제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매혹적인 발표였습니다. 어떤 뭐 내용에 대한 뭐 분석적인 의견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저리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매혹이 느껴지고 있지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좀 양해를 제가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요새 참 코로나 엄청나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이제 간이 검사로 2줄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는 뭐 현재 뭐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약간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니 계속해서 저는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표 토론자 분들은 본인의 발표나 토론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이윤숙
선생님께는 토론자님께 이 주최 측에 약간 어떤 발표문 전달에서 조금 에러가 있어서 발표문을 좀 늦게 보시고 토론문을 좀 늦게 이제 제출을 해주시게 돼서 오늘 자료집 PDF 파일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이 한인정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좀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토론자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각 토론자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발표문을 앞서서 좀 받아보고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예전에 읽었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항상 좀 헷갈리는데요. 갈매기의 꿈의 작가가 조나단 리빙스턴인지 갈매기가 조나단 리빙스턴인지 작가는 리차드 마크라는 사람이고 갈매기 이름이 리빙스턴인데 근데 이 갈매기의 꿈의 책 내용은 다른 갈매기들은 다들 먹기 위해 날지만 이 갈매기만큼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만큼은 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이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현란하게 아름답게 날아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갈매기 사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우려도 듣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같은 지적을 또 받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매기가 깨달은 것이 나중에는 갈매기 집단 전체의 어떤 생각을 깨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뭐 우리가 지금 발표해 주신 이 생태 활동 또는 생존 노동 그 틈새에서 정말 다양한 뭐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응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맥락이 너무나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이죠. 기후 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파괴 속에 이제 과거와 같은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어디선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한 내용과 이 발표 속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삶, 활동, 그들의 뭐 안정감과 불안정감 이 모든 것들을 얘기 나눠보는 것은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좀 의미와 질문을 많이 던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에 대해서 또 아주 훌륭한 토론자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토론자로 이제 모신 분들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이제 김지현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회원님이시고요. 예, 좀 이따가 본인들 각자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정 발표자님 옆에는 백희연 듣는 연구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윤숙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부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짧게 각 토론자님께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소개가 끝나면은 우리 김지현 토론자님부터 가져오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회원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인류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석사 논문을 성남시 청년배당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고 또 경기도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경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듣는 연구소라는 연구소 협동조합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백희원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그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환경연대 부설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이름이 있습니다. 달과나무라고. 그 달과나무의 부소장입니다. 센터장님은 김현미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그 오늘 발표한 그 청년들의 삶을 나름대로 저 젊었을 때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직업을 안 갖고 계속 개기다가 한마디로 뒤늦게 YWCA라는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탈핵운동을 전담을 하다가 좀 지쳐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조금 좀 더 다른 삶을 모색하려고 하던 찰나에 젊었을 때부터
꿈꾸는 지렁이들의 모임이라는 또 에코페미니스트 모임들을 계속 아주 간신히 유지해 왔는데 그분들하고도 같이 인연이 돼서 또 이 연구센터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좀 제가 토론문을 늦게 받게 되는 일이 있어서 깊이 이 토론문에 대해서 사유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저의 경험 속에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소개를 안 하고 갔네요. 네, 저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이고 기본소득당의 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오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은 시간 충실히 쓰기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김지연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고 토론이 끝나면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포인트만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이나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온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달리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보다는 이들이 추구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기본소득운동이 어떻게 이들의 대안적인 삶에 대한 열망에 답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생태활동가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보다는 기본소득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태활동가들의 실질적인 공유지에 대한 열망은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운동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적 소유의 제한과 공동소유의 강화에 중점을 두는 공유운동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생태활동가들의 활동과 기본소득운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은 청년활동가들의 공유지 운동과 공유를 중심에 둔 기본소득 운동이 공유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사적 소유권과 투기적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 축적이 어떤 사회경제적 제도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지 식별하고 이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가 그동안 자산 소유의 민주화를 기반으로 이뤄져 온 맥락에서 그동안 감세와 자산가치 상승의 약속에 투표해온 유권자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이 두 운동의 공통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유의 방법에 대해서 청년 생태활동가들은 기본소득 운동과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토머스 페인부터 가이 스탠딩에 이르기까지 공유구배당을 주장해온 농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미 사유화가 고도로 진전된 상황에서 공유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대소득의 공유를 통한 보상을 공유지에 대한 시원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조세를 통해 공유지의 점유 및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부담금을 주 원천으로 배당금을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100평의 땅이 주어지길 바란다는 한 활동가의 말처럼 청년 활동가들은 조세를 통한 보상이 아닌 직접적인 공유지의 복원을 원합니다. 만약 이들의 실질적인 공유지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기본소득 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운동의 논의의 지평은 다양한 공동소유의 방식들, 그리고 공유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의 형태, 공유지에서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의 분배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운동의 공유부 배당 담론의 보편성과 생태활동가들이 추구하는 공유지의 지역성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활동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소규모 지역 공동체로 제한된다는 것은 여러 공유지 운동들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구 차원의 공유부 배당을 제한하기도 하는 기본소득 운동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공유지 운동이 추구하는 지역성은 얼핏 보기에 공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종철 선생님이 주권화폐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지역공동체에서 주권화폐와 비슷한 성질의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하셨던 것처럼 지역 커먼즈들이 보다 보편적인 기획을 가능하게 하고 또 기본소득의 보편적인 기획이 개별 공유지 운동의 연합을 가능케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본소득운동 초기부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해 오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안적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을 생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말씀을 해주셔도 시간이 되는데. 예. 네,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짚으셨는데 저 역시 최근 기본소득 운동에서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 정치의 어떤 선거 무대에서 전국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뭐 재원 계획이라든가 뭐 실행 계획이라든가 입법 계획들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뭐 그러한 운동들이 어떤 좀 성과의 좀 한계 점에 좀 다다랐다고 한다면 또 반면 이러한 중앙 정치의 운동과 어쩌면 무관하게 로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유부 운동, 공유부 회복 운동들, 그리고 공유부 배당 운동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연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번 발표를 받고 우리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논점들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직접 공유지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뭐 경작을 포함한 활동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기본소득 운동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존의 사적 소유권을 좀 인정하는 가운데 조세를 통해서 공유부의 어떤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좀 기획되어 왔었는데 이 두 가지의 흐름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지점을 짚어주셨고 또 다른 중요한 논점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전국 단위 혹은 나아가서 글로벌 기본소득 운동이라고 하는 매우 광범위한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청년들의 활동 영역은 소규모 좀 지역 공동체 차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어떤 긴장도 있겠지만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좋은 질문과 시각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로 백희연 듣는 연구소 연구원님의 토론문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의제가 노동시장 밖 노동이 될 때 생기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대한 토론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도 그랬는데 오늘 발표로 직접 들으니까 너무 생생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가 되게 독특한 소수의 개인들에게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종류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좀 독특한 점은 청년의 일과 청년 노동을 탐색하는 연구이지만 그 핵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장 밖에 있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 노동에 대한 연구들과 궤를 달리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010년대에 약간 청년 당사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에 좀 기본소득 어젠다를 접했던 배경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청년 정책과 일자리 문제의 연결이라는 주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도 앞부분에 많이 짚어주셨지만 청년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을 많이 취직시키자, 취업시키자, 일자리를 늘리자라는 표어로 계속돼서 이야기해왔고 그 문제의식 자체가 어떤 청년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무르익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청년 당사자들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함께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일이다. 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또 국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실제로 2018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각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청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저와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당사자로서 일자리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예측 불가능해질 리스크가 너무 커졌는데 거기서 생기는 리스크들이 다 노동시장으로 와서 우리는 불안정 노동을 취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좁은 경쟁의 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어떤 쪽에 지원을 늘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에게 그리고 청년이 아닌 다른 모든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최저선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게 더 맞는 해결책이다라는 생각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같은 그 또래 청년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들과 뭐 저희 스스로도 계속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오늘 발표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이라는 게 단일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계급적으로나 뭐 지역적으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특정 청년이라는 이해관계자로 대의되어서 정책안이나 아니면 정치적 공론장 안에 들어서려고 할 때 무언가가 계속 어긋나고 미끄러지는 느낌 같은 것이 좀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마이크를 쥐어주고 더 많은 이야기 자체가 그냥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저도 좀 청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만 34세가 한 2달 정도 남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는데 왜냐하면 전 청년들은 어느 정도 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보지 않았던 시절에 성장을 해서 다른 경험을 하고 어른의 세계에 이제 막 진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일단 마이크를 많이 줘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도 생태적 노동이라는 키워드, 독특한 키워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대도시와 산업단지 중심의 노동시장을 떠나서 좀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삶의 맥락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적 노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시장의 가치로 흘러가거나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방식이 아니라 생태적 노동 자체가 나의 생태적 삶과 내 주변의 생태적 삶, 내가 살 수 있는, 착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생활 환경, 공간, 그러니까 커뮤니티와 지역 이런 것들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공간을 좀 재생산하는 방식의 노동이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제 청년 세대의 요즘에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문제의식은 번아웃이나 뭐 워라밸 같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노동이 너무 과잉되었고 너무 지친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와 진짜 나의 삶의 이제 정체성을 분리하고 진짜 나의 삶은 좀 지키고 보호하는 노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생태적 노동을 하는 청년들을 통해서는 노동이 내 삶을 배반하지 않는 방식? 그래서 삶이랑 노동이 서로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상호 통합적이고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방식의 노동과 삶을 이야기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되게 다른 어떤 기존의 노동 가치와는 좀 다른 어떤 가치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종류의 조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 이 청년들의 말을 인용해 주신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추되는 것은 세상이 현재의 주류적인 세상이 착취의 악순환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이 환경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계속 소비하고만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이 질서에서 좀 벗어나야지만 어떤
내가 미래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주류적인 환경과 조금씩 저항해 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그러면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는 이 질서가 그러면은 좀 더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의 어떤 자조적인 노력만으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버티기 위한 힘이나 협상력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떤 방식일까? 국가 정책으로만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질문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네, 좀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청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화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전의 청년과 오늘의 청년이 단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의사결정자들은 20, 30년 전에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 또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사회에 진입하면서 맞닥뜨렸던 문제가 기회의 수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점이었다면 현재 청년들은 이미 그거는 너무 디폴트가 되어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맞이하는 문제는 대도시에는 어떤 내가 비집고 들어갈 내 삶의 자리를 만들 틈이 너무 없고 빡빡하고 근데 또 농촌 지역에는 어떤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청년 인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예측 불가능한 내가 거기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어떤 운이나 좀 우연히 거기 자리 잡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적 안전망에 기대었기 때문에 나는 좀 운이 좋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에서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또래의 그 10년 전에 청년 문제가 사실은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가 청년 당사자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발화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사실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거는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편이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청년 운동의 문제였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기후위기와 저성장 시대의 어떤 생태사회를 전환의 로드맵이 부재한 그런 우리 사회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이 청년들을 본인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 시도를 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이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019년에 이제 우성희 연구원, 송하진 연구원이 했던 이제 지역 이주 청년을 위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근래에도 좀 계속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근데 그런 연구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도 약간 여기 나오는 청년들과 맥락이 유사하기는 한데 거기서 제가 보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곳을 좀 블루오션 시장처럼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삶의 방식 이 연구에 담긴 어떤 이 꼿꼿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운동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유지 운동이나 어떤 국가 스케일의 고민과 연결되어서 무언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만나고 조직화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대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여가의 시장이나 이런 쪽이랑도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더 앞서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읽으면서 든 고민들이었던 것 같고 오늘 많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희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토론해주신 내용 짧게 요약하기 전에 듣는 연구소라는 그 이름이 궁금한 우리 청중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정말 듣는 것이 핵심인 연구소 같긴 하지만 연구소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소 이름을 제가 짓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듣는 연구소는 2017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송하진 우성희 연구원 두 분이 만든 어떤 작은 연구소였고요. 그때 이름을 지은 맥락으로는 이 두 분이 이제 시민단체나 연구소 같은 데서 정책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다가 이게 좀 너무 항상 일률적으로 그 주민 이야기 듣고 요약하고 어떤 사례를 해외 사례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근데 반영은 되지 않는 10년 전에도 이 똑같은 문제들이 나왔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문제를 정말 잘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잘 전달하는 연구를 해보자 뭐 이런 의도에서 지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해왔던 연구들이 좀 이런 어떤 지역에 이주하고 싶어하는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년 수당, 서울시 청년 수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서울시 청년들을 돕는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가 굉장히 처음 만들어진 일자리라 무슨 일을 하는지 당사자들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약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5명의 연구원이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좀 약간 시즌2 같은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잘 듣는 방법도 좀 더 다채롭게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백희원님의 토론에서는 저는 뭐 크게 3가지 정도가 좀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들을 섣불리 뭐 대의하거나 대변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청년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마이크, 연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제 한인정 대표님의 뭐 발표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청년들의 노동 또는 이 활동이 시장의 어떤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좀 넘어서 삶과 노동이 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좀 세계와는 달리 삶과 노동의 통합적인 어떤 형태 또는 뭐 모델 같은 것을 좀 엿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청년들의 이제 삶이 기존에 우리 이 어떤 체제라고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좀 탈주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도록 혹은 그런 질서에서 자리 잡거나 협상할 수 있도록 어떤 좀 제도가 필요할까? 혹은 어떤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윤숙 부소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정말로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생한 그 각 청년들의 용기 있는 삶 속에서 이렇게 감동을 느끼다니 그러면서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좀 고민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발표문의 소제목 하나는 다메랭과 탕핑족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탈주하는 한국 청년들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최근에 그 매스미디어에서는 빈번히 청년 실업이 얼만큼 심각한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투기를 열풍에 휩싸인 청년들의 얘기들을 많이 내보내더니 또 최근에는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들어간 직장, 몇 년 동안 그 심각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 사표를 내 던지고 나오는
그 청년들의 얘기들이 다큐멘터리나 뭐 그 시사 특집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안녕히 계세요. 뭐 저는 이 속박과 굴레를 떨쳐버리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뭐 이 짤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나는 사춘기 길을 거부한다. 나 내 발로 기어다니면서 이 회사에서 시키는 노동에 굴복하며 살지 않겠다. 라는 선언을 하는 청년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 새로운 어떤 착취적이지 않는 노동시장 대안의 생활 방식을 찾아서 다 간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중에는 이 안에서도 내가 맞는 일을 나에게 성취감과 안정감과 그리고 자율적인 느낌을 주는 일자리를 또 새롭게 찾아보겠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뭐 자본주의의 그 노동시장에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잠깐 뭐 탕핑족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신자유적인 그 착취적인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탕핑족이 스스로의 존재를 집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다. 최저 생존 기준만 유지한다. 타인의 돈벌이를 위한 기계나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존재. 그리고 이 누워있는 존재인 나를 내가 나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게 뭐 미국에서는 노워크족이라고 얘기하고, 프랑스에서는 희생당한 세대가 나 나름대로 살고 싶다라는 선언들을 하면서, 이런 기존의 노동시장, 이 기후위기를 낳은 그 파괴적인 착취적인 이런 자본주의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나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는지, 전 세계적인 사실상 흐름이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거는 최근에 더욱 기후위기 문제 심각하고 금융자본주의 횡포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더 거세게 나타나는 형상이지만, 사실은 제가 유학했던 1990년에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게 막 매스컴에서 매일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제 일본의 고도 성장 거품이 다 깨지고 그 버블 경제가 깨졌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린 뭐 30년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이제 기업 전사가 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평생 천황을 위해서 충성하듯이 회사에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오늘날의 한국 사회처럼 영끌을 해서 주택을 마련했다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하고 몇 배가 투기 자본 세력 다 빠지고 막차 타서 대출 론 받아서 했다가 뭐 금리는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더군다나 일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했던 종신고용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해고되고, 이러니까 이걸 감당 못해서 자살하는 론자살이라는 말이 매일매일 매스컴에 신문에 맨날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결국에는 론자살 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다메랭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나는 다메난 인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메난 인갱이라는 뭔 얘기냐면 안 되는 사람, 루저들, 쓸모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 뭐 아주 싹수가 없는 사람, 스스로를 나는 다면한 인간. 이 일본의 자본주의 사회와 일본의 천황제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면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거창하지도 않게 그냥 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뭐 또 그 여성 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진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들의 선언의 내용이 바로 내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한다.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노동을 못한다. 그리고 가족을 갖지 않는다. 갖지 않고 싶은 것도 있지만 가족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가 새로운 이제 더 이상 이윤을 뽑을 데가 없어서 새로운 그 이윤 대상으로서 이미 재생산 영역을 이윤 대상으로 삼은 때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돌봄 관련된 노동들, 가사노동, 뭐 육아나 이런 노동을 시장화하기 죄송합니다. 시작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재생산 노동의 그 구매력이 없으면 가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도대체 재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의 시장의 포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이미 이제 일본에서 나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가족을 가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성과 커뮤니케이션 못한다, 않는다 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꼭 이 부담이라는 거죠. 예, 가족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똑같아요. 내가 새끼를 낳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그런 아주 당돌한 선언을 일본 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 다면한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이 나 자체로 다면한 우리를 뭐 개화를 해서 뭐 또 이렇게 바꾸어서 자본주의 질서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 수 있는場所, 그러니까 장소들을 찾아서 연대하고 교류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뭐 그 이성의 가족 질서를 부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육아 공동 실험을 한 친몰 가족이라는 또 일본의 그 젊은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커다랗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 의식이 저한테도 굉장히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은 시민단체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매일 저희 그 작은 전체방에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같이 공부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주인집 아줌마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나름대로 했고 뭐 제가 이제 뭐 고민을 한 것이 이제 바로 뭐 생태주의라든가 환경운동과 관련된 연구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에서 탈주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노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생태적인 노동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그랬는데 뭐 야마기시 공동체나 뭐 이런 데도 보고 모색해보고 뭐 전국인원운동본부의 모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훑어보고 막 그랬지만 또 먼저 생태적 삶을 지향하면서 갔던 선배들을 만나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지금의 기존의 이런 새로운 농촌 공동체의 생태적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적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농촌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그리고 이성의 질서가 너무 강고해서 새로운 가족 형태라든가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단시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표한 청년들이 그런 그 이단화적인 삶을 이렇게 막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매우 정말 감동적이 뜻깊고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발표자님의 이제 이게 워딩이 맨 처음에 생태 노동이었다가 나중에 생태적 활동이었다가 생태적 삶이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태 노동이라는 건 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동안에 뭐 앙드레 고르나 이런 분들이 말했던 그런
자율적인 노동, 타율적 노동이 아닌 자율적 노동, 자활 노동이나 아니면은 마리아 미즈나 이런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얘기했던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자급의 관점, 생계를 풍부한 생계를 잇는 그런 생계적 관점의 노동, 삶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모두 다 그 지역이라는 지역으로 그 농촌 지역으로 들어갔고 생태적 환경이 있는 농촌 지역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모색을 하지만 이것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한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가드닝 게릴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서울에서도 뭐 청년들은 아니지만 이 생태적 삶을 위해서 도시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시도들을 해보면서 생태적 삶을 영위하는 물론 그게 모든 전적으로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임노동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다메랭 활동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새로운 대안의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이제 지금 최근에 지금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 나머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도시 안에서 이런 자율적인 노동 그리고 자본주의 노동 시장에서 벗어난 삶들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인정되고 그리고 발칙하게 취급되고 그랬던 것들은 또한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뭐 한심하게 보는 건 사실이죠. 뭐 그거는 사실 자기네들 스스로 붙인 레데리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말 쓸모있는 인간이길 겁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 소비에 모든 것을 소비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삶에서 탈주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불가능한가라는 거, 자급적 삶은 불가능한가라는 거죠. 이렇게 또 시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태적 노동 연구의 그런 부분도 좀 첨가가 되면 어떤 또 새로운 이것이 과연 뭐 과도기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유지를 만들어내든지 간에 그런 게 없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이 든 거는 뭐냐면 조사 연구의 이제 연구 대상을 보니까 지역과 연령, 활동 이력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더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 기존 문헌 검토에서는 이 기존의 노동시장에 있는 청년 여성들의 삶이라든가 문제의식을 정리한 그런 글들도 소개되어 있긴 한데 연구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젠더 데이터가 없잖아요. 남성을 일반화, 스마트폰조차도 남성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네 거의 끝날 거예요. 손바닥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젠더 데이터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 연구 대상의 내용을 보면 청년 여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 여성들이 선별 특징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더적 특징. 굉장히 왜냐면은 지역사회, 생태적 노동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또 20대 여성 특히 이 기존 노동시장에서 탈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왜 생겼는가? 그거는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여성에게 특히 불안정한 거예요. 임금 격차, 그리고 성희롱, 성차별 환경들, 그리고 결혼과 육아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들이라고 하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청년 여성 과연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태 노동을 선택한 그리고 청년 남성들은 이 돌봄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페미니 지금의 착취적인 그 자본주의 경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바로 돌봄 노동, 재생산 노동을 정말 무임으로 지불하지 않고 무불 노동으로 착취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하다고 에코페미니스트 계속 얘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전환이 없으면 사실은 새로운 대안적인 노동과 대안적인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까도 막 월든 얘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디킨슨이라는 그 미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디킨슨이 너무 데이비드 소로를 존경해서 찾아갔더니 저기 세탁물을 들고 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데이비드 소로가 엄마가 계속 빨래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페미니즘 비평을 넣기 위해서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생태적 삶 안에서도 돌봄 노동이라든가 재생산 노동의 영역은 여성의 몫으로 광고하게 남아있는 이 부분을 청년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어떤 전환이 없으면 사실은 이 생태적 삶, 생태적 노동, 이것이 어떻게 유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생길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좀 있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소 쌤께서는 일본과 또 한국의 오가면서 이제 선생님 본인의 또 경험과 또 여러 직간접적인 어떤 경험들 토대로 현재 우리 발표자님의 그런 삶의 방식이 이게 어디 일탈적이거나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어떤 좀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태 노동과 생태 활동 혹은 생태적인 삶, 이러한 용어 혹은 개념들이 발표에서는 다양하게 좀 변주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념적인 혹은 내용적인 좀 정리를 부탁드린다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질문이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역 농촌 공동체 에서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자율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어떤 삶, 그러한 삶과 대안적인 생활들은 과연 가능한가 혹은 불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발표에서 지역이나 연령 등의 이제 분석의 틀로 여러 가지 설명이 이루어졌지만, 젠더라고 하는 어떤 시각과 논점으로도 그들의 어떤 삶이 좀 해설되고, 그 안에서 돌봄 노동이나 재생산 노동과 같은 젠더의 논점들인 또 어떻게 제기되고 혹은 풀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토론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인정 대표님이 한인정 발표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 질문까지 좀 함께 말씀드리고 이 질문까지 함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반응과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응원이고 질문만 좀 줄여보면, 네, 한인정 선생님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지역 청년들의 생태 노동과 삶은 어찌 보면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있어온 귀촌, 귀농, 생태운동 흐름과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대도 이 역사의 중요한 일부일 텐데요. 선생님이 만난 청년들이 전 세대의 흐름과는 어떤 연결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마주침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윤숙 선생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앞서의 토론자님들의 문제의식과 함께 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인정입니다. 먼저 이야기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크게 먼저 김 선생님 이야기와 이 백현 선생님 이야기에 유사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로컬 운동과 연결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로컬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질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윤 선생님 마지막에 하셨던 그 로컬 안에서 있는 지금 기존의 공동체,
예,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신 대로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레드도 있는 게 이제 청년들에 대한 연구 중에 젠더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서 청년 여성들 중에 레즈비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레즈비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게는 그냥 친구 둘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받으면서 오히려 좀 새로운 가능성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적인 단계가 이게 공동체가 기존의 공유지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공유지 안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인식하자라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여성을 사실은 지역에서 환영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의 아이를 낳아줄 자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사실 그 자궁이 별로 쓸모없는 자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배척당하기 일견이에요. 그래서 이 자궁이 별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노마드 방식으로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반짝해서 아마 지역 연구하시니까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 조금 반짝해서 잘 받아주고 그 다음 지역에서 또다시 또 받아주고 또 한 2, 3년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지금 이게 사실 이런 청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인데 거기서 사실 이 공유지라고 하는 공유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 공유지라고 하는 공간들 청년들이 이 공간을 공유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공유자로서의 활동을 사실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생각보다 이제 이 자리에는 지금 못 왔는데 발표 아마 유튜브 통해서 보고 있으시게 이지은 저희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회원분이 생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동시에 물어봤던 게 이제 생태 기본소득을 주는 게 좋냐 아니면은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게 사실은 지금 이론상에서는 좀 이슈 논란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본 활동하는 거에 대해 기여해서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전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논란들이었는데 사실 생태기본소득이라는 방식 역시도 물론 활동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은 있지만 많은 공유지 안에서 그 공유자들의 권력 관계가 사실상 불평등한 것은 생태 활동의 어떤 여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존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생태기본소득이라는 활동이라는 분류를 지어놓는 것 역시도 사실상 하나의 차별일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으로서를 오히려 더 동의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유지만을 회복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고 그 공유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공유지를 이제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을 줄 때 어떤 것을 착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제 돌봄 같은 경우를 착취하고 있고 그 돌봄이라는 것이 인간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인 사실 흐름이에요. 이제 청년 키워드로 연구가 최근 많이 나오는 게 뭐 책도 그렇고 퇴사자라든지 그런 이제 재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나온 대안들은 그냥 떡볶이는 먹고 싶지만 이 정도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만 먹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사실은 되게 이 혼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봄이 오고 있거든요. 청년 안에서. 그래서 그런 봄이 오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두 흐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캠핑 가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을 하거나. 근데 우리가 캠핑하는 거 이런 소비하는 방식으로서는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걸 청년의 여가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청년들의 어떤 노동이자 삶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노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거를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얘기한 것이 이게 더 이상 어떤 캠핑 같은 이 기존 노동시장에 대해서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출구나 어떤 여가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새로운 노동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입구로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닌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변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기본소득 연구 이게 포럼이기도 하고 이게 공유부 그리고 공유화라는 과정 안에서 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저는 공유화에 대한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데 이 청년들이 공유부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하는 게 아니라 사적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적 자원에 기대서 사실 이 공유화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이 고민스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두를 위한 공유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부에서 기본한 것을 바탕으로 공유자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기대고 있는 건 사적부 아니면은 기존에 되게 견고하고 이제 뭐 어떤 귀촌 기동하셨던 세대
그러니까 그 환경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환경운동 하고 있는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또 청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떠나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나갈 연구들은 청년들이 왜 들어왔는가를 사실 연구했으면, 이제는 왜 떠나는가도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청년들이 또다시 계속 지역을 떠나서 지금 노마드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새롭게 이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사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그 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선생님이 이제 5년간 더 청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은 그 만 39세로 올려서 더 청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 그 정말 당연한 닌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부에 대한 분배, 그것에 대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에 대한 대답을 하고, 제가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거의 그 뭐 많은 질문이나 이야기들이 제 나중에 논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함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자께서 이윤숙 선생님께서도 혹시 덧붙일 말씀이 없는지 여쭤보셨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혹시 있으시면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이 아니어서 아닌 건지, 아니면은 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질문이 다시 또 질문으로 지금 이윤 선생님께 갔던 질문이 다시 저에게 토스되는데, 어쨌든 이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그 차이에 대한 부분, 이제 돌봄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건 사실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연구에서 방점을 안 찍었을 뿐인데, 왜 떠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을 지지하는 단체 중에 많은 분들이 중년 여성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농민애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차별 받아온 거죠. 환경운동 한다라고 이제 수염 귀신 양반들이 앉아서 환경 문제를 토론하고 있으면서 여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밥상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차별을 청년 여성들은 다시 겪을 수 있지 않도록, 이 돌봄이라는 것이 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떠나는가에 있어서 그 떠나는 자들의 지원자들로서의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돌봄의 연대들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건 이제 좀 다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시간 반은 너무 짧습니다. 그죠? 이 세션만 특집으로 심야 세션을 하나 더 열어야 될 것이 아닐까. 너무 좋은 이야기, 매혹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아쉽고요. 각 토론자님들께서 오늘 토론하면서 조금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덧붙여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선생님부터 짧게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다시 발언 기회가 올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네, 인정쌤의 그 연구를 아우르는 게 결국은 아까도 이윤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태 활동, 그러니까 탈노동 말고 노동 이후, 그런 어떤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이후에 지금의 노동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결국은 우리가 뭐 참여소득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와 연결시키고 이 활동들에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많은 방향으로 오늘 주제들이 확장되고 발산되었던 것 같아서 한마디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저는 꾸준히 갖게 되는 고민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저항을 하다 보면, 주류 질서에 저항을 하다 보면은 고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립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페미니스트인 오드리 로드가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구절 같은 것들을 떠올렸는데, 사실 침묵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 않나, 생태적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침묵하지 않는 목소리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같이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뭐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을 주제로 가지고 새로운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연구 주제에 이런 시각들을 넣고 새롭게 조금 더 구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야만 이 청년 생태 활동의 의미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제 토론에 임해주신 발표자님과 토론자님께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발표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 한 문장은 놀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발표도 하시고 또 뒤에 이제 대답도 해 주시면서 저는 정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역할, 정책의 역할, 정치의 역할은 또 뭔가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이런 정치나 정책의 역할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청년들의 삶이 힘들면 가서 좀 도와주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의 이제 삶의 방식과 정책이 만나서 우리 한인정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의 입구를 여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새로운 시대의 입구는 어떻게 열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저와 또 모두에게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모든 분께 큰 박수 쳐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